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김창원 선생님하고는 좀 이렇게 안지는 좀 됐는데, 사실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옆에 계신 손빙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부족한 책을 냈지만, 이렇게 책에 관련돼서 북토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다는 말씀 듣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에서, 호스피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분의 삶의 질도 있지만, 이제 나라에서 여러모로 이제 의료비 재정에 관련돼서도 사실 도움이 좀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나라의 수장이 전혀 저희 책을 파는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제대의료협회에서 먼저 말씀을 꺼내주신 거 너무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북토크에 관련된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송민기 쌤하고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 잠깐 나누면서 야 이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글쎄요 제가 저희 책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그냥 저희 영역을 좀 더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좀 예를 들면 아까 저기 1차 의료 영역에서 이제 말기 돌봄을 하는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임종자들을 언젠가는 계속 보시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겪으시게 되고 고민이 생기시고 그러실 텐데, 저희의 이러한 경험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좀 되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개를 하는 게 먼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한 10년 정도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원래 영상을 보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호스피스 영역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기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옆에 송병기 선생님은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좀 이따 소개를 해주시긴 할 텐데요. 프랑스에서 이제 인류학을 하시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의료 현장, 말기 돌봄 현장을 좀 공부하고 계시다가 저희 학교에서 발표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문득 그때 콧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학교에서 콧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사들이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좌장께서 그만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층에서 학회에서 또 오늘도 시간을 좀 때우겠구나 라고 주말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개안이 되면서 저분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면 그때도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도 나중에 겪으시겠지만, 사실 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도, 그리고 여기에 재택의료에 관련된 선생님도 사실은 소진이 일어나게 되기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가진 게 몸밖에 없잖아요. 계속 환자분을 한 분 한 분 보는 것도 이렇게 의미 있긴 하지만 계속 N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커지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계속 제 현장에 의미를 부과를 해야 계속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호스피스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로 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연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략적인 여러 가지 이유의 이야기는 좀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손민기 선생님 잠깐 마이크를 갖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초대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송병기입니다. 저는 인류학을 이제 공부를 했고, 또 대학원에서는 의료 윤리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나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현장 연구, 인류학자들은 항상 현장 연구를 중시하니까 거기서도 특히 말기 돌봄,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과정, 특히 이제 병원, 호스피스,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해왔고, 김창원 선생님하고는 이제 2021년쯤인가 그 시사주간지 시사인이라는 그 주간지에서 이제 죽음의 미래라는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택의료,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의, 정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죽음이라는 주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떤 상황인가를 좀 점검해보고,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겠다라는 논의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김창원 선생님께서 역시 추진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큰
또 굉장히 소중한 일도 하시는 거 보고, 아, 정말 지금은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되게 뭔가 공허한 이야기 같고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2년, 3년 지나면 굉장히 큰 결실이 맺어지는구나를 역시 겪고 있으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선생님, 우리 앉아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러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뭐 사실 또 읽어보시면 각각 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정보의 양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말기도 보면 현실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시사인이라는 시사 잡지와 함께 하다가 그때는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환자들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는데 보호자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역학관계에서 저희가 끼어 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의료적인 호스피스니까 사실은 뭐 의료적인 것도 기본적이긴 하지만 과도한 의료적 처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선을 계속 그어줘야 되거든요, 의료진이. 그랬을 때는 사실 또 현장에서 다 느끼시겠지만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지에 관련된 고민이 계속 생기고 어디까지 검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보호자의 흔히 말하는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을 보면서 프랙티스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고민이 생길 때 이게 의사는 결국에는 저 끝에 있는 하나의 결과물을 대면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수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회 역학적으로.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호스피스 완료 의료학회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임종실에 계신 분들의 그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겪어 오셨는지가 다 나타나고 그리고 임종실에서 옆을 지키시는 보호자들의 마음 상태가 우리나라 의료 문화의 전반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의사만 또 고민하게 되면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창호 선생님도 뭐 사실 윤리학회 같은 것도 계셔서 같이 말씀 나누지만 재택의료 하신 선생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한편 예를 들면 저희 가정 호스피스를 하거든요. 저희 기관에서는 가정 호스피스를 통해서 계속 방문을 나가고 가정 임종을 해드리는데 얼마 전에는 저도 황당한 일을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원장님께서 겪으신 얘기인데요. 이제 환자분이 임종을 하셨는데 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1년 뒤에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어떤 경찰서에서 문서가 날라와서 그 딸이 갑자기 그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며느리가 너네들이 처방한 마약성 약물이 과도하게 투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련된 의심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웠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죠. 사실 근데 이건 또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대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사회 문화적인 그게 뭐 의료진만의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죽음의 경로에 있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죽음의 미래라고 하는 그 기획 내용은 그 돌봄 제공자, 가족들, 뭐 이렇게 여러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그 현실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차관이 됐고 이제 송병기 교수님하고 좀 더 친해지면서 그 인류학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이제 그때 죽음의 미래라고 하는 그 기획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문제점을 던지는 거였거든요. 이런 현실이 있다. 각각 개별적인 그 주체들이 다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그 기회가 끝나고 그 송민기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다음 챕터로 넘어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송병희 선생님께서 저는 감사하게도 해답은 호스피스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잠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답을 이제 딱 던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호스피스를 입구로 해서 대안을 정말로 모색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 사실 저희가 뭔가를 막 대안을 모색할 때 뭐 선진국의 사례 같은 거를 계속 검토하는데 저는 선진국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찾아내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의료의 이제 지금 선긋기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사실상 의료가 굉장히 발달한 국가들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사회의 맥락에 맞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뭐 0에서 뭔가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재택의료협회도 없었고, 물론 이제 김창원 선생님도 알고 있었지만은 저도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호스피스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많이 발전이 더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호스피스가 환자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호스피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료진들도 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은 인류학의 미덕은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드러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가 무엇인지를 보자. 그리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맥락을 드러내자 하면서 이제 제가 2022년부터 이제 용인에 위치한 동백 성육가병원을 이제 계속 찾아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그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간호사, 다학제 팀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그러면 뭐 성직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한데,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물론 제가 그전에도 호스피스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호스피스를 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김 선생님하고 글을 이제 각자 따로 써서 이제 책을 쓰려고 했는데 긴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저희 대화에서도 어떤 충돌도 있고 긴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희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이거를 그러면 차라리 이제 대화체로 좀 쓰자 해서, 대화 형식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글은 쓴 겁니다. 그래서 좀 읽기 편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챕터를 총 6개로 나눠 봤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있고, 이제 각 장마다 2챕터씩 있는데, 공간과 음식. 공간은 이제 호스피스라는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가를 좀 드러내는데 할애했고, 음식은 아마 이제 여기 선생님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목 넘김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내에서 나중에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드러날 수 있죠. 콧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를 어디까지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이 미묘한 경계,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이건 또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은 좀 더 의료적인 이야기입니다. 진단에 대한 이야기. 말기 진단이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어렵게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맥락이 있다는 거고, 법적인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말기 진단은 이제 사실 암 환자들에게는 그 질환의 특성상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좀 편안한 루트로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말기 진단이라는 거는 어느 질환에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말기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이렇게 겉도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증상에 대한 이야기들, 뭐 선망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통증,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층에서의 고통,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참고할 점이 많습니다. 호스피스가 뭐 답이다 이렇게만 해서 좀 거부감을 갖거나 와 이렇게 뭐 달려가거나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봄이죠. 돌봄과 애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죽음 이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호스피스에서 많이 눈여겨봤던 거는 사별가족 모임. 사별가족도 중요하게 돌본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돌보는가? 죽음 이후는 어떤 삶이 있는가를 이제 제가 관찰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구성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아주 오래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주로 질문과 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재택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시잖아요. 아까 이제 김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설립에서부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안에 컨텐츠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예전에 저희 호스피스 영역에서 아주 고식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 예를 들면 다학제 팀의 구성이나 더불어서 이제 그 돌봄의 중요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핵심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간호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간호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뭐 레지던트 1년차 수준으로 트레이닝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한 2년차 수준 거의 보드 정도까지는 저희가 트레이닝을 해드려야 그 상황에 사실 저희 의사의 역할이 좀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기 때문에 밤이 전화를 안 받거든요. 환자 컨트롤 할 때.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가정 호스피스 선생님들은 대부분은 진짜 저는 놀라울 정도의 경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특히나 임종을 해드리는 분들은 의사는 사실 뭐 선생님들 여기 의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환자랑 접하는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말기 돌봄 환자한테 그 임종의 임종 전에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보호자들을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다 피부로 느끼면서 체감을 하면서 이걸 맞받아치고 집에서 아까 뭐 이렇게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 또 재택의료에 관련돼서 어떻게 피를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 환자를 집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보호자들은 힘들면 응급실에 가려고 하셨으면 특히나 저희 말기 환자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이상을 끌고 가서 가정임종까지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의사의 역할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사는 뭐 한두 번 잠깐 보고, 물론 이제 뭐 임종 전에 가서 볼 수는 있지만 임종 선언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 영역에서의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이 가치는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전통적으로 치료적 중심의 의료적 가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의료적 가치를 절대, 도외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또 다른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말기 환자들한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하시는 것들이 좀 더 압축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이제 이거를 좀 더 시간을 인터벌을 두고 좀 더 파편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재택의료 센터라고 하고, 사실 해외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반인들 중심으로 한 일반 완화 의료와 저희 센터처럼 이렇게 아주 스페셜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프라이빗 케어 유닛 같은 거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사실 연구 주제도 꽤 있습니다. 어떤 롤을 해야 될지에 관련돼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또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면 저희랑도 많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또 궁금하신 것들 질문 받는 정도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병기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의료 인류학이라는 게 되게 조금 생소해서 맞아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네. 의료 인류학이라는 게 뭔지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단어를 평온하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아니요, 편안하다, 뭐 평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제목을 또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두 분이서 뭐 이렇게 정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제목을 또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또 뭐
이렇게 있으셨는지 두 가지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너무 많이 이제 항상 받아가지고 머릿말에 그거부터 썼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래서 딱 첫 문장이 내가 죽음을 의료 인류학적으로 탐구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묻는다. 어쩌다 그런 일을? 그게 첫 문장이에요. 제가 딱 외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책으로 그냥 답해야겠다. 일단은 이제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인류학은 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일종의 왕복 승차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내 집을 떠나서, 낯선 어떤 사회, 지역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다른 역사와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다시 내 홈그라운드로 돌아왔을 때 내 홈그라운드를 다르게 보는 그 시선, 다르게 보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삶의 일상의 어떤 공간들이 또 열리기도 하죠. 그런 식의 이제 방법론, 그걸 이제 참여 관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연구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제 방법론을 쓰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분류로 하면 사회과학에 속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의료 인류학은, 인류학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인류의 모든 문화를 연구를 한다고는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다 커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분과를 만드는 거죠, 의학처럼. 그래서 이제 누구는 경제 인류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경제학자가 보는 경제와 경제 인류학자가 보는 경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치 인류학도 있고 종교 인류학도 있는 것처럼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죠. 어떤 사회든 생로병사는 존재하고, 그렇지만 그 아픔과 그 아픔을 대하는 방식,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그 다음에 그 치료라는 어떤 영역은 또 문화마다 역사마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과가 의료 인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목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죽음을 둘러싸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그 다음에 존엄한 죽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은 일단은 가치 판단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그냥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죽고 나서 보고, 저분 오래 살았어. 근데 뭐 조금 아프다가 탁 큰 병원에서 죽어서 잘 죽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좀 안 보이는. 나쁜 죽음은 요양시설에 전전하다가 정말 좀 길게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면 나쁜 죽음. 그래서 이제 머릿말에도 제가 쓴 게, 한국에서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신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나는 더러운 꼴 안 보고 깔끔하게 죽고 싶어,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러면 더러운 꼴이란 무엇이고 깔끔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숙제였는데, 그거를 이제 책으로 쓴 거고, 그러면서 이제 존엄한 죽음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존엄이라는 말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윤리학적으로 가면 존엄도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존엄사라는 말도 되게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도 명료하지 않은 이 지금 현실에서, 차라리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죽음, 나쁜 죽음, 존엄한 죽음, 이렇게 좀 그런 말 빼고, 말 그대로 편안한 죽음, 그 다음에 평온한 죽음, 가만한 죽음, 좀 쉬운 말로, 평이한 말로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을 좀 더 고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이제 언어가 아닐까라는 토론이 있었고, 편안함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평온함이라고도 쓰니까요. 그래서 평온함이라고 이제 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단어에 관련된 선택은, 사실은 저는 예전에 그 일본에서 재택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 거기에
제가 정확하게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평온한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저희는 돌봄 제공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가짜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사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시에 7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7분은 임종 선언을 하루에 사망진단서 7장을 이게 날리다가 이분의 저기 서사는 들어오지 않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분이 제 환자는 그 보호자들이 맥락이 느껴지지만 다른 선생님의 그 환자는 잘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양가 감정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더불어서 저희 이제 호스피스 영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약간은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약간 치우칠 수 있는 바이어스가 이 사람을 내 상식과 내 재량 안에서 최대한 잘 돌봐드리고 만족을 시켜야 되겠다는 당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거기에 벗어났을 때 화가 나거나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사실 이렇게 그런 영역은 또 저희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호스피스에서는 저희 호스피스도 갑자기 이제 저희가 처치해드리면 환자 확 좋아지면서 항암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시 항암을 하러 가셔서 거기에서 항암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이 저희 기관에 있어서 그냥 고통 없이 돌아가셨던 분이랑 비교 평가했을 때 문제가 되는 죽음이었나라고 하는 거에 관련돼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엄한 죽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돌봄 제공자의 입장이나 아니면 약간 자본주의 사회니까 상품성에 관련된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웰다잉이나 존엄함이나 단어가 좀 많이 묻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 해서 평온하다는 단어가 사실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편안하고 온존하다? 라고 하는 문장을 좀 축약하는 거라고 저는 그때 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환자분이 저희도 뭐 호스피스긴 하지만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재택의료 환자들도 그렇고. 다만 하루를 살아갈 때 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거든요. 야, 이거 좀 살만한데? 그 정도의 느낌? 그런 정도의 느낌을 만드는 게 사실 저희 기관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을 지을 때 그런 점이 좀 참고됐습니다. 네. 네, 저는 두루미의 신동일입니다. 말씀 중에 콧줄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좀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콧줄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뜻으로 말을 한 거는, 제가 이제 호스피스 이전에는 이제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제 주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콧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콧줄이 굉장히, 쟁점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한 건데,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울의 한 종합병원 내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의 TPN을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서 이제 연구를 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한 노인 요양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한 노인 요양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요양원은 콧줄,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종합병원은 TPN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인공영양 공부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제 동시대에, 그리고 여기 태릉 근처에 이제 요양원도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용고자들을 위한 노인 요양원이었습니다. 자, 이 네 현장이 있다고 보고, 같은 시기에 한 2015년 정도? 그 정도 시기인데, 같은 시기에 이제 제가 비교 연구를 이제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그 서울의 한 종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에서 TPN은 이제 의료진들이 일종의 그 연구를 한 거였죠. 의사와 이제 연구 간호사가 이렇게 그 페이퍼를 쓰는 연구였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였어요. 말기 암 환자에게,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암 환자에게, 특히나 이제
그 음식 소화나 이런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부종이라던가 굉장히 가래라던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인공 용량을 줄이고 편안함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보호자와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자, TPN이라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하겠냐 안 하겠냐를 물어보는 그런 이제 연구였는데, 20명이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20명의 환자 보호자가 이 설명을 충분히 고지 여러 차례, 회진 때도, 그리고 따로 연구 간호사가 가서 설명도 하고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TPN에 대한 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딱 환자에게 넘겼고, 근데 이제 보통 보호자하고 상의를 하니까 20명 중에 몇 분이 나는 그럼 TPN 안 해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0명 전부 다? 대부분 했다. 딱 한 명 빼고 다 했어요. 딱 한 명 빼고 다 했어요. 한 명 빼고. 그 한 명은 호스피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환자가 80대 한 할머니였는데 호스피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호스피스, 내가 지금 이 종합병원 다른 병동에, 급성기 병동에 있다가 호스피스 병동에 오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나는 다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정말 평온하게 갈 거야 라고 하고, 다 커뮤니케이션을 본인이 직접 하면서 할머니가 딱 이렇게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루트를 그대로 타고 가면서 이제 딱 인정을 한 케이스였고, 19명은 전부 다 TPN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했을까, 이게 이제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따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환자하고도 인터뷰를 따로 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와 그 다음에 보호자하고도 따로 상담실에 가서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종합병원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이제 환자와 보호자들, 첫 번째는 여기가 급성기 병동과 호스피스 병동의 차이를 전혀 이렇게 인지를 못하거나 혹은 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보호자가 환자를 안심시킨다고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학 디자인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가 일단 없었던 거고, 두 번째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길에 곡기라도 챙겨드려서 이제 때깔이라도 좋은 그런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런 이야기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한들 이거라도 좀 보면서 이 물성, 이 하얀색 이 TPN에 대한 물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것만 보면 이제 의료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유교 문화, 이렇게 유물론적이고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 과잉 의료를 막 하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 이 대학병원 의사들의 약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 현장을 돌려가지고 그 태릉 근처에 있는 무용고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에 갔더니, 거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이제 소위 중환자들이 이렇게 한 10대 명이 이렇게 이제 와상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분들 평균 나이가 90대였어요. 그분들은 전원 콧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콧줄에 대한 동의 여부도 전혀 묻지 않았죠. 왜냐하면 길에서 쓰러졌다가 이제 응급실에 갔다가, 근데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 무용고 자고 이러니까 거기로 간 겁니다. 그분들은 콧줄한 상태로 평균 한 15년 이상 있다가 100세 넘은 분들도 많았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분들이 그냥 눈을 감은 것 같지도 않고 뜬 것 같지도 않은 분들이 그냥 와상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은 그럼 이분들을 굶겨 죽일 것이냐. 당연히 생명은 소중하니까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보세요. 이 윤리적인 딱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걸 일반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야, 그게 사는 거냐. 그 더러운 꼴 보면서. 근데 막상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돌봄인 겁니다. 자, 이 윤리적인 고민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강남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부터 콧줄한 환자를 받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거기는 일단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봄이 어려워진다는 거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강남 요양원이었어요. 그 간호사들부터 안 돼요. 관리 안 됩니다. 저희는 환자와 최대한 의사소통하면서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원하지, 와상 상태로 있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받지를 않은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게 환자를 받고, 실제로 콧줄한 환자를 받지 않았고, 거기 상태에서 이제 콧줄한 환자가 한두 명.
그렇지만은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죽어나는 식사 수발을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또 다른 윤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천동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거기는 이제 저소득층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보호자가 주변 이제 옆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환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이 연화곤란이 와서 이제 먹기가 어려워지면은 와상 상태가 되고 이러면 그냥 코출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그냥 임종까지 되는 거를 이제 묵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서울의 한 4현장을 봤는데 이 코출, 이 뭐 인공 영양 공급이라는 게 이 얼마나 다양한 쟁점을 불러일으킵니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재택으로 베이스에서는 일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까 전에 김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터디가 필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대학병원에 이제 가정간호팀을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정간호 선생님들 이제 간호하는 거 보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으로 가는 순간 모든 공간의 중심이 환자와 이제 가족으로 딱 맞춰져 있고, 그러면 이제 의료진들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한 할머니 이제 며느리가 돌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콧줄을 하면서 이제 거의 한 3년 이상을 이렇게 거의 와상 상태로 있는데 며느리가 이제 독박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간호에서 이렇게 의사는 처방을 냅니다. 뭐 하루에 뭐 1000칼로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을 내는데 가정간호사 선생님이 아는 거예요. 조금씩 식사량이 줄고 있다라는 걸. 며느리가 이제 줄이고 있다는 거를 사실 알았어요. 근데 말은 안 했어요, 며느리한테. 근데 이거를 이제 병원에 들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은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정말 생물학적으로 맞는데, 이 할머니 서사에도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옵션이 있는 상황에서 또 처방도 있는 거고 의학적으로는 어쨌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며느리가 이제 독박 돌봄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비난을 하기도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24시간 거의 3년 넘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답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예,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길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명으로 결정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는 물공급 영양과 관련되어 있어서 유가오나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집이라고 하는 베이스에서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야 할까? 원하면은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저희 환자는 거의 대부분 다 이미 치료 거부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병원에서의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러한 분들이 나 치료 받을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응급실 타고 가시게 되고 이제 콧줄을 하고 오시게 되죠. 근데 이제 집에서가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콧줄을 한번 했다고 하면 또 빼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다시 넣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재택의료에서 콧줄 안 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무조건 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지금 계속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집에서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한 30년 전에 집에서 곡기 끊고 돌아가신 분들처럼 수사 못 하시니까, 항의를 못 하니까, 살을 달리면서 돌아가실 테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정말, 콧줄 안 해. 그러면 이제 플루이드도 계속 우리가 가서 맨날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전처럼 이제 돌아가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의 유혹에 빠집니다. 평온함. 그래서 이제 평온함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러한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어떤 액션이라고 하죠. 액션을 통해서 좀 더 평온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살짝 우리가 이제 마음이 흘리기 시작하면 의사 조력 자살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돌봄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이 호스피스에서도 이제 먹는 거가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말기 암 환자도 있고 못 먹는 암 환자도 있는데, 특히 이제 못 먹는 환자들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욕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취약함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자, 환자가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질문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그 주제와 관련해서 김호 선생님께서 이 호스피스는 그럼 어떤 식으로 돌봄, 이 취약함에 응답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윤리적인 문제는 조금 제가 좀 더 덧붙이면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각각 나름대로의 이제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는 이제 호스피스 현장에서는 사실 아까 그 연명의료 결정법 말씀 잠깐 하셨지만 호스피스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콧줄에 관련된 고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제 말기 암 환자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문적으로 대부분은 콧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적 처치들이 환자의 여명을 느리거나 삶의 질을 좋게 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암 환자뿐만 아니라 중증 치매 환자까지 사실 페이퍼는 다 나와 있고요. 다만 그랬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만 이제 그런 이론들은 있지만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죠. 다만 이제 그런 그 맥락들은 사실은 저희는 암 환자와 지금 이제 재택의료 하시는 선생님 대부분 비암성 질환 환자분들이 더 많으실 거니까요. 좀 맥락이 다르고 저희는 좀 더 용이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누구도 콧줄을 끼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말기의 암 환자분들 물론 이제 어떤 호스피스에 관련된 아주 이제 병식이 아주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보호자들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컨셉은 전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의 이동. 그래서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 저희는 이제 독립형 호스피스 기관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와야 전원이 가능하고 이름이 호스피스라고 박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는 굉장히 다른 색인 거죠. 환자분 입장과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아까 신선생님 말씀 잠깐 주셨는데 전 집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은 병원이랑 다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뭐 책에도 잠깐 선형적인 꼭 시간이 흘러야 되나? 예를 들면 환자의 생명 이제 연장이 뭐 사실 의료업체의 중요한 가치니까 그런과 더불어서 다만 삶의 질 차원에서 다른 상상력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호스피스 현장은 그게 좀 더 용이하다는 말씀. 이제 그거는 특성상 장소의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환자군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제 저희가 그런 콧줄을 빼고 넣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용이하되 다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응축적으로 합니다. 아주 자주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특정병원에서 항상 런캔서 폐암 환자분들한테 터미널인데도 콧줄을 넣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특정병원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그분들이 오면 환자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빨리빨리 이렇게 편해지시는데 그랬을 때 환자나 보호자들의 저항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혀 교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저희 노동력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까 김창원 선생님께서 아침에 사례 관리 같은 것들을 항상 브리핑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아주 단기간에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2-3번씩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아주 면담을 오래 하거나 한번 면담하면 완전 저희가 완전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보호자들 계속 물어보거나 보호자분들이 또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보호자분들은 사실 또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발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겨우 이제 그 상황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장소, 환자군 특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시간과 질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돌봄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뭐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 제가 본 이제 호스피스 여기는 이제 천주교 수원교구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이제 정부의 재원 플러스 이제 수원교구의 어떤 기부금이 있는 거죠. 그게 아주 사실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 또 사실 잘 되고 있는 규모가 있는 호스피스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가 못 먹으면은 그 못 먹으면 다른 방식의 돌봄을 찾더라고요. 다학제팀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향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향을 맡게 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다른 이제 원해라든지 다른 어떤 돌봄의 방식을 계속 찾아요. 그리고 환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추적하면서 이분에게는 어떤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은 그 먹방을 보는 환자도 있더라고요. 못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화가 날 것 같은데 먹방을 엄청나게 이렇게 보시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환자가 찾아낸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또 존중할 수 있는 세팅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조금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질문인데 환자가 못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먹게 할 거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자의 이 취약함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꾸면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 들어와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사각지대예요. 그 윤리적인 쟁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가지고 선을 긋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요양원, 요양병원들도 사실상 이제 그 윤리위원회도 뭐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연명의료를 이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집의 특성, 이런 거에서 이제 환자 보호자 다 의료진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을 때 이걸 중단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호스피스에서도 1년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좀 준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환자나 보호자들 사이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어떤 약을 쓰고 어떤 것들을 드리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의사의 재량에 다 달려 있고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호스피스도 우리나라에 이제 호스피스도 다 이제 대학병원에 속해 있는 호스피스 저희 독립병원 호스피스 다 처치 수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환자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올 사람은 오시고 다른 분들이 가시면 가시라 먼저 이제 그러한 분류를 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만족을 하지 않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서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재택의료에서도 그 필터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내가 이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낼 수 있는 분들. 네, 이거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점점 약간은 이제 저희가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처음과 지금의 보호자들이 난이도가 꽤 높아졌어요. 돌봄의 부재가 확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보호자들이 안 찾아오고요. 네, 임종이 얼마 안 나신 분들은 사실 보호자들이 오시기가 어려운 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족의 이제 재구성이나, 다른 의미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인데, 법적인 문제가 부득이하게 예전에 저는 한번 저희 형사 고소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호스피스 기관에서. 그랬을 때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낭망스럽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또 현실에서 다 느끼시겠지만 그냥 저희가 일을 하고 몸을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만족스러운 게 제가 말씀드린 좀 그렇지만 그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분들이 약간 편안해지는 느낌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 일들을 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예전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러한 법적인 문제들 다들 고민하시고, 사실 재택의료 선생님들도 사실 이제 뭐 의미 있게 다들 하시지만 정말 정말 이상한 보호자분들이 정말 있거든요. 정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무서워해서 뭘 못하느냐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직업 윤리의 하나의 그 약간 어떤 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허들을 낮춰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세계에서나 어느 문화에서나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쁨들이 좀 있다고 내재적인 기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 저희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더 훌륭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회식하다 보면 술을 먹다가 왜 계속 여기 이 바닥에 붙어 있는지 왜 이 바닥에서 붙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물론 경제적 뭐 직업이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이렇게 자제분도 있으신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고 저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냥 이 일을 하는 이유를 계속 찾기 마련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또 재택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호스피스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책이 사실 오늘 승규 씨 너무 감사드리긴 한데 사실 저희 책을 다 사실한 말씀 전해드리지는 않지만요. 저는 아무튼 김창원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또 좋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송민기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항상 고민은 호스피스는 너무 저희가 시설이 적어요. 암 환자만 사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수많은 그 환자들은 말기 환자는 어떻게 할까? 그건 당장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저는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다들 이렇게 이렇게 서로 또 그런 게 적절하게 또 잘 협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자의 책 제목이 평안 죽음 난협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두 분 입장에서만 난 김창호 원장님 얘기도 듣고 싶은 게 해요. 그러니까 김호 선생님이 하시는 호스피스 우리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평안 죽음을 선물하는 게 집에서 죽는 게 맞나? 아니면 다 김호 선생님 계시는 호스피스 센터로 보내는 게 답인가? 주로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입장, 실제로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보게 되는 재택의료 하는 선생님들의 입장, 또 전체적인 맥락이나 철학적이나 윤리를 잘 알고 있는 의료인류학 하는 선생님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제목을 보면 조금 껄끄러움이 있어요. 나는 평안한 죽음을 맞고 싶다라는 게 보호자를 위한 겁니까? 그 평온이 보호자입니까? 환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할 때 평온한 거는 가족들이 좀 난리 안 치면 좋겠어. 서로 다 똑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수에 걸리거나 하는 거는 결국은 가족들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액치부도 안 했으면 좋겠고 약도 더 이상 안 쓰면 좋겠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든 가족이 했으면 좋겠으나 끝까지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하는 가족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병원을 갈지 호스피스까지 집에 있을지에 대한 갈등이 있고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병원에 가봤자 뻔한데 그냥 여기서 죽음을 맞게 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오르긴 하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 죽음을 맞게도 호스피스 가시죠. 호스피스 말씀하신 대로 호스피스 가면 대기가 72번째예요 그런 얘기를 주로 듣게 되고 또 잘해서 호스피스 가게 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평온한 죽음을 맞게 된 거 맞아요? 가족 입장에서는 평온해요. 내가 우리 장모님을
호스피스에서 보내드려서 돌아가시겠지만 가족들은 엄청 평온해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죽게 됐을 때 호스피스 사면 내 마음이 평온합니까? 그것도 장소 이동이지 않소? 그러면 평온한 건 맞나요? 그런 거를 자주 접하고 듣게 되고 하는 입장과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임종을 밤 2시, 3시에 전화 받고 나가서 사망 진단하고 하는 김창호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얘기하는 평온한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직도 저는 구체적으로 잘 안 들어와서 어떤 건지 좀 두 분, 세 분이 생각하시는 평온한 죽음은 어떤 건지 그래야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 뭔지 책에도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책에도 답이 없습니다. 책에도 답이 없고 사실은 선생님 말씀 주신 거는 저희 항상 고민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 호스피스나 아니면 저희가 입원형 호스피스도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돌봄 계획을 초기에 짜는 겁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마다 보호자분들 맥락이 다 다르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뭐 집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기관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집이 편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현실입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거기에 있는 기억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이 편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나 여기 집보다 훨씬 편해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환자분은 난 당장 집에 가야 되겠어.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환자분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해서 빨리 퇴원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정 호스피스랑 연계가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은 퇴원을 하는데 고민은 그렇습니다. 가정 호스피스 권역이 아니다. 환자분이 퇴원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럼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물리적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맥락도 있지만 사실 평온하다고 했을 때는 그 환자나 가족분들 의사 사이에 그 중간에 어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100%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서로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입장에서 환자죠. 환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환자가 어디서 있고 싶어 하는지. 하지만 거꾸로 환자는 환자의 몸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들과 그리고 저희 의료진의 판단, 사실 개인적으로는 환자나 보호자분들보다 환자를 잘 아는 사람은 의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그건 직업의 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나 보호자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적절히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중간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주어를 많이 생략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어처럼 여기 분명히 주어가 나는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점은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자를 중심에 두고서 내가 환자라면 혹은 내가 이제 죽어감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고 싶은가를 질문을 하면서 떠올린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머릿말에 또 썼습니다. 이게 사실 단골 질문, 아까 전에 그 빈번한 질문과 답을 이렇게 요청한 이야기 들었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중간에 이제 제가 썼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의 답변 중에 하나가, 안락사.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의사조력 자살인 것 같아요.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 정말 전적으로 자기 결정권에 이제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그게 나의 의사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댓글창에 엄청나게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사석에서도 뭐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위스 갈까? 막 그런 얘기 안 갈 거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호생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살이든 뭐 의사소록 자살은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되지만, 뭐 그렇고 또 이제 선택으로 이제 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끝까지 이제 이 삶을 영위하면서 이제 삶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는 당연히 관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의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계속 간과하는 게 이 관계를 너무 이렇게 삭제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잘못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사결정권, 그 다음에 자율성이 중요하다면 그 환자가 만나는 의료진 혹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관계들이 갖고 있는 자율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개인으로 만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조율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에 대한 신화를 조금 접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온이라는 말도 사실상 이제 좀 더 일상에 이제 방점을 두는 이야기로 이제 좀 바꾸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지금 현재 생애 말기, 노쇠와 말기 환자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경로를 이제 쭉 이제 쫓아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특징은 환자가 사실상 갈 데가 없다. 이제 생애 말에 갈 데가 없다. 어떤 장소든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너무 불안하고, 왜냐하면은 노인 환자가 집에 있다가 재택의료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당연히 의료시설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응급실에 갔다가 조금 좋아지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요양시설에 갔다가, 요양시설에서도 또 응급환자는 또 급성기 병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장소에 대한 문제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데, 생애 말기가 됐을 때 이 돌봄 계획이든, 내가 정말 그러면 평온하게 죽고 싶으면은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장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아프면은 이 통증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부재가 저는 이제 재택의료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유럽의 소위 선진국들이 한다는 이제 주치의 제도라든지 이런 게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온하게 죽고 싶은데 어떻게 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커뮤니티 케어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케어 매니저라는 이제 직군도 있죠. 어쨌든 간에 환자와 이야기를 할 상대, 그래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의 끝자락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프면은, 그러니까 지금 딱 의료시설 떠올리지 않습니까? 뭐 병원 가거나 뭐 요양시설 가거나, 그러면 어떤 치료 받아야 되지? 돈 얼마 들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급성기 치료할 때 유용한 상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의를 찾아가지고 빨리 수술을 받아가지고 탁 회복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식의 이제 상상력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치료를 해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 그 일상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일상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환자한테 물어봐요. 당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몰라? 본인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통증을 딱 조절을 했는데, 죽을 것 같다고 나 죽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통증을 딱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의미, 나 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자가 있는데 그걸 누가 답합니까? 의료진이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상력,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해본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생애 말게 돼가지고 안 되는 거죠. 김창호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앞에 두고 저희 추후 질문은 이제 또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재택의료 의사로서 또 가정의학 의사로서 이제 시설도 가서 일도 해봤고, 종합병원에서도 일을 해봤고, 이제 김원영 선생님 계신 성록화 병원에도 갔고, 집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성록화 병원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원래 집에서 죽겠다 생각했는데 동백 성록화 병원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1인실이 있거든요. 1인실이 이렇게 제일 전망 좋은데 딱 있는데 야 여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암 걸리면 성록화 하고 기암성 질환이면 집에서 죽겠다. 이제 그게 제 결론이라서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환자가 있어요. 모든 죽음이 집에서 맞이한다고 평온하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계신데 대부분의 경우는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좀 괜찮게 예쁘게 인정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선망이 막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암 질환이 아니니까 어차피 보낼 데도 없어. 뭐 좀 믿음이 가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시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저도 자신 있게 보내겠는데 그런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있는 곳에서 시설도 좀 좋은 시설도 만들어지고 호스피스도 김호성 선생님 계신 데는 암 환자 있으면 제가 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재택하는 사람들이니까 집에서도 좋은 죽음이 맞이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자 강혜진 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시면 이 책을 초반부를 다 읽고 오늘 아침에 환자가 급하다 그래서 갔는데 흡인성 폐렴으로 2번 입원했다가 5일 전에 퇴원했는데 다시 열이 나신대요. 그래서 꼭 좀 안 하려고 병원에 절대 안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일튜브를 절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드세요 지금. 그래서 약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내일은 일요일이고 저희 기관은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진일이거든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서서 다른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아침에 1시간 반을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족들은 전혀 보내드릴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르신은 치매가 8년 차셨고 사실은 이제 준비를 슬슬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가족들은 계속 한 해 반 동안 내내 울고 있었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계속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르신을 모시는 단계에서 이제 장면 전환이 필요하다. 돌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제 말기를 준비하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이렇게 왔는데 또 이 얘기가 이어지니까 또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의 이제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좀 읽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다 안 읽고 왔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책을 또 다 읽고 만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오늘 그 자리해 주신 두 분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할 시간을 드릴까요? 지금 사실 음식 사실 오늘 책인 내용을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하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저희가 책을 구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는 2만 원에 책을 한 권씩 구매하시고 여러 권을 기관으로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다 꼭 이 책을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련된 책은 30권인데 현장에서 다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30권만 있는데 이게 두 분 오늘 사인을 꼭 30권어치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또 한 9권 가져와가지고요. 오늘 한 40권어치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또 따로 사오신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으로 그럼 두 분 저녁 택배를 드리겠습니다.